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다. 12살 박지민은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봄바람에 살랑거렸고 교복 스커트는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는 학교에서 받은 시험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100점짜리 수학 시험지였다. 지민이는 외동딸로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특히 할아버지 박상혁은 지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각별히 아꼈다. 그는 항상 지민이에게 최고급 장난감과 책을 사주셨고 엄마가 혼을 내는 날이면 몰래 사탕을 주며 위로해 주셨다. 지민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집에 도착한 지민이를 엄마 김미영이 반갑게 맞이했다. 지민이는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내밀었다. 100점 받았어요, 엄마. 미영은 활짝 웃으며 지민이를 안았다. 우리 딸 정말 잘했네. 아빠가 오시면 자랑해야겠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빠 박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와 피곤해 보였지만 지민이의 성적표를 보고는 웃음을 지었다. 우리 지민이 대단하네.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는 건 어떨까?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롯데월드요. 할아버지 상혁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민이가 공부를 잘하니 마음이 놓인다. 할아버지가 용돈도 더 줄게. 그날 밤 지민이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지민이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가야 했다. 중간고사 전 보충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엄마, 저 먼저 가볼게요. 오늘 일찍 가야 해요. 지민이가 서둘러 가방을 메고 말했다. 미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래. 그럼 도시락 싸놓을 테니 가져가. 지민이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할아버지 상혁이 나타났다. 지민아, 어디 가니? 학교요. 할아버지, 오늘 일찍 가야 해요. 상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게. 요즘 길거리가 위험하잖니. 지민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길가의 벚꽃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할아버지와 지민이는 천천히 학교 방향으로 걸었다. 상혁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민이를 웃게 만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상혁은 발길을 돌려 평소와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할아버지, 여기가 아니에요. 학교는 저쪽이에요. 지민이가 의아하게 말했다. 상혁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조금만 돌아가자.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공원 구석으로 걸어갔다. 지민이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저 학교 늦어요. 빨리 가야 해요. 지민이가 초조하게 말했다. 상혁의 눈빛이 달라졌다. 따뜻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지민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지민이의 어깨를 꽉 잡았다. 지민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가족의 비밀이야. 그날 아침 공원 한 구석에서 지민이의 순수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긴 것이다. 학교에 도착한 지민이는 화장실로 뛰어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다. 붉게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또 씻었지만 마음속 더러움은 씻겨지지 않았다. 지민아, 여기 있었구나. 첫 교시 시작했어. 교실에서 달려온 친구 서연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지민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을 나왔다. 미안, 배가 좀 아파서. 그날 하루 종일 지민이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고
칠판의 글자들은 초점을 잃고 흐릿했다. 그녀의 몸은 교실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하교 시간, 지민이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학교 앞에 나타날까 봐 두려웠다. 다행히 그날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지민이는 곧장 자기 방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다녀왔습니다. 라고 크게 인사를 했을 텐데 이날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미영이 방문을 두드렸다. 지민아, 들어가도 될까? 지민이는 대답 대신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올렸다. 미영은 방에 들어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네. 어디 아픈 거야?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피곤해요.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래, 오늘은 쉬어. 저녁 먹을 때 깨워줄게. 문이 닫히고 지민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우리 가족이 망가질 거야. 저녁 식사 시간, 지민이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녀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시선을 접시에만 고정했다. 할아버지 상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지민이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상혁이 손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지민이는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빠 준호가 물었다.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시험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요. 그날 밤 지민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일이 나쁜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홀로 울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민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고 학교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영은 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저 사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지민이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학교에 가는 시간을 일부러 바꾸거나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의 담임 선생님인 이수진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어머님, 지민이에 대해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지민이의 행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아요. 미영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집에서도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혹시 가정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이사라든지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수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럼 한번 상담사와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미영은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지민이가 이상해. 선생님께서도 걱정하시더라고. 상담사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 준호는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벌써 사춘기가 온 걸까? 우리 딸이 어제 같은데. 아니, 이건 단순한 사춘기가 아닌 것 같아. 지민이가 너무 달라졌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지민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내일 상담소에 연락해보자. 다음 날 학교에서는 봄 소풍 공지가 나왔다. 담임 선생님 수지는 교실에서 안내문을 나눠주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남산공원으로 소풍을 갑니다. 모두 참석해야 하니 준비물 잘 챙겨오세요. 평소라면 소풍 소식에 들떠있을 지민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저 무표정하게 안내문을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친구 서연이 옆에서 말을 걸었다. 지민아,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민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너 요즘 너무 이상해.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지민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니 두려웠다. 서연아, 나 요즘 집에서 좀 힘들어.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인데? 부모님이랑 싸웠어.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그때 수진 선생님이 다가왔다. 지민아, 방과 후에 잠깐 시간 있니? 상담실에서 이야기 좀 하자. 지민이는 놀란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엄마가 선생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고통을 끝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네, 선생님,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과 후 지민이는 학교 상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수진 선생님과 함께 여자 상담사가 앉아 있었다. 지민아, 이쪽은 정선희 선생님이야.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셔. 수진 선생님이 소개했다. 선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민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 지민아. 만나서 반가워. 앉을래? 지민이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지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 선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만 바라보았다. 지민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니?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괜찮아, 지민아.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비밀로 지켜줄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지민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정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민아. 하지만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건 도와줘야 해.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지민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희는 지민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괜찮아, 지민아. 내 페이스대로 이야기해. 서두르지 마. 지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가던 길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협하고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선희와 수진 선생님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지민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진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지민아,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선희가 말했다.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이제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지민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족이 망가질 거래요.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민아, 내가 한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잘못한 것은 할아버지야. 그리고 내 부모님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 너를 보호할 수 있어. 지민이는 두려움에 떨었다. 엄마, 아빠가 저를 미워할까 봐 무서워요. 수진 선생님이 지민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지민아. 내 부모님은 너를 사랑하시니까. 그날 저녁, 학교에서는 미영과 준호에게 연락을 취했다. 두 사람은 급히 학교로 달려왔다. 상담실에서 선희와 수진 선생님이 지민이의 이야기를 전했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벽을 주먹으로 쳤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어떻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는 알아채지도 못했어. 선희는 그들에게 차분히 설명했다. 이런 일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비밀로 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지민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입니다. 준호는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미영은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잠깐만. 우리 지민이를 생각해봐.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지민이는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학교에서, 동네에서. 준호는 갈등에 빠졌다. 그는 아버지의 만행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딸의 미래를 걱정했다. 선희가 말했다. 두 분의 걱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민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지민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호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지민이의 집은 폭풍 후 전야처럼 조용했다. 준호와 미영은 지민이를 데리고 호텔로 향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민아, 오늘은 호텔에서 자자.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할 일을 정할 거야. 미영이 딸을 안으며 말했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부모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호텔방에서 준호는 미영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버지는 범죄자야. 준호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하지만 지민이가 걱정이야. 이 일이 알려지면 지민이는 어떻게 될까?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럼 우리가 서울을 떠나는 건 어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국 그들은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그 후에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경찰서로 향했다. 미영과 지민이는 호텔에 남아 기다렸다. 미영은 지민이의 손을 꼭 잡은 채 TV를 보고 있었지만 사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채로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미영은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딸을 바라보았다. 응, 지민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영은 즉시 딸을 품에 안았다. 절대 아니야. 지민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할아버지가 나쁜 짓을 한 거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지민이는 엄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죄책감을 쏟아냈다. 지민아,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너를 꼭 지켜줄게. 누구도 너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못할 거야. 그때 호텔방 전화가 울렸다. 미영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 어떻게 됐어? 미영이 물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신고했어. 경찰이 곧 아버지를 체포하러 갈 거야. 우리는 내일 진술을 해야 해.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지민이는 괜찮아. 지민이도 진술을 해야 한대. 하지만 아동심리 전문가가 함께 있을 거래. 지민이가 최대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미영은 지민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민이는 경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제 부모님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경찰은 박상혁을 체포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쌓이자 결국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민이가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에도 다른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비슷한 행동을 한 전력이 있었다. 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몰랐다니. 준호는 경찰서 밖 벤치에 앉아 미영에게 말했다. 미영은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몰랐어. 한동안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지민이는 아동심리 전문가와 함께 진술을 했고 그 과정은 최대한 지민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지민이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법원은 박상혁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그 후 준호와 미영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준호가 이삿짐을 싸며 말했다. 지민이를 위해서. 부산의 새 집은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였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지민이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에게 익숙해져 갔다. 미영은 지민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게 했다. 상담사는 지민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민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지민이에게 물었다. 지민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새 친구 사귀었어요. 이름은 민지인데 정말 재밌어요. 내일 같이 도서관에 가기로 했어요. 미영과 준호는 기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딸이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3년이 흘렀다. 지민이는 이제 15살,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그녀는 부산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학교에서도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특히 미술에 재능을 보였고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준호와 미영도 부산 생활에 만족했다. 준호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미영은 작은 카페를 열어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민이의 담임 선생님인 정태영이 학부모 상담을 요청했다. 미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찾았다. 김 어머님, 지민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태영 선생님이 말했다. 미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입니다. 지민이가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에 출품한 작품이 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그런 대회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태영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지민이가 직접 신청했더군요. 그림 실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요. 무엇인가요? 지민이의 그림 주제가 항상 가족의 그림자예요.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인데 지민이의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민이는 상담을 통해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은 듯했다. 선생님, 사실 지민이에게 몇 년 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미영은 선생님에게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태영 선생님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다. 이해합니다. 그럼 지민이의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네요. 어쩌면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지민이의 치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지민이에게 미술대회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께 들었어. 전국 대회 후보라며? 왜 말하지 않았어? 지민이는 부끄러운 듯이 웃었다. 깜짝 선물로 하고 싶었어요. 제가 대상을 타면 그때 말하려고 했어요. 미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너의 그림, 가족의 그림자라는 주제라고 하던데. 지민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엄마, 저는 그림을 통해 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치유가 돼요. 미영은 지민이를 안았다. 알아, 지민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아픔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지민이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이번 그림은 좀 달라요. 가족의 그림자라는 제목이지만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빛이 비치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건 바로 엄마, 아빠예요. 어둠 속에서도 저를 지켜준 빛. 미영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딸이 얼마나 강인하고 현명한 아이로 자라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지민이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향했다. 지민이에게는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호텔에 짐을 풀었다. 지민이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새해 전에 떠났던 이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고 화려했지만 지민이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괜찮아, 지민아. 준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괜찮아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시상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미술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지민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마침내 대상 발표 시간이 되었다. 이번 전국 청소년 미술 대회 대상은 부산 해운대 중학교 2학년 박지민 학생의 가족의 그림자입니다. 지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와 미영은 환호성을 지르며 딸을 안았다. 지민이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박지민입니다. 지민이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제 그림, 가족의 그림자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과 그 속에서 발견한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족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그림자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사랑의 빛이 있다는 것이죠.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민이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검은 그림자 속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 빛은 마치 어둠을 밀어내는 듯한 강렬함을 가지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지민이에게 다가왔다. 박지민 학생,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제 이름은 최도현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인데 지민 학생의 재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민이는 놀란 눈으로 도현 교수를 바라보았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여름 청소년 미술 캠프를 개최하는데 지민 학생을 특별히 초청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미영이 지민이 옆으로 다가왔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딸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도현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해야죠. 지민 학생 같은 재능 있는 학생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지민이 가족은 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다. 지민아, 너 정말 대단해. 준호가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어. 지민이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 엄마 덕분이에요. 두 분이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미영은 딸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이제 서울에 다시 오는 것이 두렵지 않니? 지민이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조금은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사실 전 서울이 그리웠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니까요. 준호와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민아, 혹시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싶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최도연 교수님의 캠프도 참가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는 제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고 싶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민아, 정말 내가 원한다면 우리 다시 서울로 올 수 있어. 여름, 지민이 가족은 다시 서울로 이사왔다. 그들은 강남의 새 아파트에 정착했다.
지민이는 서울예술대학교의 청소년 미술 캠프에 참가했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캠프 마지막 날 도연 교수는 지민이를 따로 불렀다. 지민아, 내 재능은 정말 특별해. 너는 그림을 통해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건 많은 예술가들이 평생 찾아도 얻지 못하는 능력이야. 지민이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민아,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너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계속 그려줬으면 해. 너의 경험, 너의 아픔, 그리고 너의 치유 과정을. 그것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다른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지민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다른 아이들에게 제 그림이 도움이 될까요? 도연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예술의 가장 큰 힘은 공감이야. 내가 겪은 아픔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 그건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지민이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 시내의 한 갤러리에서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지민이의 첫 개인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치유 과정을 담은 10점의 그림을 전시했다. 전시회 오프닝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미술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지민이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민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때 한 소녀가 지민이에게 다가왔다. 저, 박지민 언니인가요?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소녀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언니의 그림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민이는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소녀의 눈에서 자신이 예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보았다.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민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저는 항상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넌 정말 용감해. 이렇게 찾아온 것만으로도. 그날 저녁, 지민이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에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들을 돕는 상담사들, 그리고 그냥 그녀의 그림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지민이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지민아,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미영이 딸을 안으며 말했다. 지민이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아픔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말이 맞아, 지민아. 넌 정말 대단해.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지민이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통과해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의 어둠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지민이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하루를 두려움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삽사인 제11장. 5년 후 지민이는 20살이 되어 서울예술대학교 미술학과에 입학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그렸지만 이제는 더 넓은 주제로 범위를 확장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사회의 그림자와 빛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지민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녀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방법과 어른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지민이는 한 상담센터의 초대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상담사들, 교사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지민이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저는 12살 때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제 할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강연장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민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때 저는 너무 두려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비밀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이 망가질 거라고 위협했으니까요. 지민이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학교 상담사와 친구 서연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부모님에게 말하게 된 것, 그리고 그 후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과정을 설명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합니다.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자책감 때문에요. 하지만 침묵은 가해자를 보호할 뿐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강연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민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일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만이 책임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민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젊은 여성도 있었고, 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도 있었다. 강연장을 나오면서 지민이는 문득 한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지민이는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보았다. 그의 아버지, 준호였다. 아빠, 지민이가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꼭 안았다. 지민아, 정말 대단했어.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는 미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땠어? 미영이 물었다. 지민이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았어요. 엄마,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미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지민아,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우리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녁 식사 후 지민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다. 이번 그림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소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면서 지민이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그녀의 아픔은 헛되지 않았다. 삽사인 제12장. 또다시 5년이 흘렀다. 지민이는 이제 25살 미술 치료사가 되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여러 전시회에서 선보여졌고 그녀의 첫 번째 책 가족의 그림자에서 빛으로가 출판되었다. 책은 그녀의 경험과 그림을 통한 치유 과정, 그리고 그녀가 다른 피해자들을 도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 날, 지민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올랐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이제 익숙해졌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지민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에는 지민이의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제 책 가족의 그림자에서 빛으로는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민이는 자신의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었는지 설명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그림자가 너무 깊고 어두워서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빛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지민이는 책에 사인을 해주며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도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지민이는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들은 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다. 지민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줄 몰랐어. 미영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호도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지민아,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하면 아빠 마음이 아직도 아파. 하지만 내가 그 아픔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지민이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아빠, 저는 두 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분이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지민이는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에는 어둠도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빛이 되어 다른 이들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지민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은 상처 입은 아이들이 있고 그들을 도울 일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진 사람이 되었다. 가족의 그림자.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빛.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별들에게 속삭였다. 여러분의 그림자도 언젠가는 빛이 될 거예요. 저처럼.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처럼 혹독했다. 김도연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회색빛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5년의 세월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넥타이를 매고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똑같은 회사에 출근하는 삶. 그는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자신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김 부장님, 오늘 저녁에 거래처와 회식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15번째 맞이하는 회사 생활의 겨울,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소주 몇 병을 비운 후 도연은 달빛이 어렴풋이 비치는 한강변을 혼자 걸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그 찬 기운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듯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과 눈부신 빌딩의 불빛들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도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을 느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승진을 거듭하며 살아온 그의 삶은 누가 봐도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릴 적 도연은 세계를 여행하는 탐험가가 되고 싶었다. 텔레비전에서 본 먼 나라의 풍경과 사람들은 그의 어린 가슴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안전하고 틀에 박힌 길로 인도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는 자신이 기대되었던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한강의 차가운 물결을 보며 도연은 문득 지난 밤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가 떠올랐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행복과 평화로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들은 비록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찾아낸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도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느꼈다. 더 이상 사회의 기대와 관습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열망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동료들과 상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에서 가장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 중 하나였던 그가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결정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도연 씨, 정말 이대로 떠나시는 건가요?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 김 과장이 물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항상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아프리카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의 목적지는 동부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가족들은 그의 결정에 반대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렸다. 이 나이에 무슨 미친 짓이니?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자리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출발 전날 밤, 도연은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벽에 걸린 상장들,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경영서적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이것이 과연 그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행기가 아프리카 대륙 위를 날아갈 때 도연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사바나와 붉은 대지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것은 마치 다른 행성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뜨거운 공기와 낯선 냄새였다. 공항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미소는 따뜻했다. 도연은 현지 NGO 관계자를 만나 자신이 일하게 될 마을로 향했다. 김 씨, 우리 마을은 수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도시의 편의시설에 익숙하신 분께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NGO 직원인 마틴이 말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변화를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험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지프차 안에서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황량하고 가혹했다. 가끔씩 지나치는 마을들은 초라했고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금 후회하시나요? 마틴이 물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낯설 뿐이에요. 6시간의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도연이 머물게 될 마을에 도착했다. 은카브라는 이름의 이 마을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흙으로 지어진 집들과 초가지붕이 모여있는 모습은 그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과 비슷했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도착을 알아채고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고 어른들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언어는 도연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환영의 의미는 분명했다. 여러분,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김도연 씨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학교 건설을 돕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실 거예요. 마틴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간단한 인사말을 말하려 했지만
긴장한 나머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대신 그는 손을 들어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이 그의 새로운 집이었다.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그가 살던 서울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다. 한 개의 방, 작은 부엌, 그리고 밖에 있는 공동 화장실이 전부였다. 전기는 태양열 판넬로 제한적으로 공급되었고 물은 마을 중앙의 우물에서 길어와야 했다. 괜찮으시겠어요? 마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프리카의 석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붉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그의 결심이었다. 첫날 밤, 도연은 오두막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이 그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어쩌면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곧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첫 주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덥고 습한 기후, 익숙지 않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 장벽은 그를 지치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물을 길어 나르고 불을 피워 요리하는 등의 일상적인 작업조차 그에게는 어려운 도전이었다. 밤에는 모기와 다양한 벌레들이 그를 괴롭혔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그의 피부를 지치게 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도연은 자주 자신에게 물었다. 때때로 그는 서울의 편안한 아파트와 에어컨, 그리고 따뜻한 샤워를 그리워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그는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오늘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매번 그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은카부 마을에서의 첫 번째 달이 지나갈 무렵 도연은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는 아프리카의 태양에 그을려 더 어두워졌고 그의 몸은 힘든 육체 노동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마을 학교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때로는 단순한 목공일을 돕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기초 영어를 가르쳤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그를 감동시켰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수업을 마치고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여성이 그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달리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씨, 저는 타라입니다.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도연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안녕하세요. 영어를 하시네요. 타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수도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도 할 수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자신감 있는 태도는 도연을 놀라게 했다. 타라는 은카부 마을 출신이었지만 장학금을 받아 수도에서 교육을 받은 후 고향으로 돌아온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는 마을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마을을 안내해 드릴까요? 아직 많은 것을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타라가 제안했다. 도연은 기꺼이 동의했다. 타라와 함께 그는 마을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마을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왔어요. 우리에게 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정신적인 연결의 장소예요. 타라가 설명했다. 도연은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울에서는 땅이란 단지 부동산 가치로만 평가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땅이 삶과 영혼의 일부였다. 그날 이후로
도연과 타라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의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려 노력했고, 그는 그녀에게서 현지 언어를 조금씩 배웠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배우며 우정을 쌓아갔다. 한국에서의 삶은 어땠나요? 어느 날 저녁, 마을 중앙의 모닥불 앞에 앉아 타라가 물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편리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요. 그곳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쫓고 있었어요.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돈, 더 큰 집. 그런데 그것들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죠. 타라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는 어떤가요? 행복하신가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닥불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불빛 아래에서 뛰어놀고 노인들은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게 어쩌면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타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닐 거예요. 김씨,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순간 도연은 타라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나 호기심을 넘어선 더 깊은 감정이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도연은 마을 외곽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었다. 땀을 흘리며 일하던 그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김씨, 물 좀 드세요.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타라가 아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에 강인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물병을 들고 다가왔다. 저는 아샤라고 해요. 이 밭의 주인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도연은 고마움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며 물병을 받았다. 아샤는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했다. 그녀는 자신의 땅을 가꾸는 방법과 농작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이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왔어요. 땅을 존중하면 땅도 우리를 존중해요. 도연은 그녀의 지혜와 땅에 대한 사랑에 감동받았다. 서울에서 그는 농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식품은 항상 깨끗하게 포장되어 마트 선반에 놓여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직접 배우고 있었다. 그날부터 도연은 자주 아사의 밭에서 일을 도왔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에게 농사일을 가르쳤고 그는 열심히 배웠다. 함께 일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한국에도 이런 밭이 있나요? 아샤가 어느 날 물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농사를 짓지 않아요. 제가 사는 서울은 높은 빌딩으로 가득 찬 큰 도시예요. 빌딩이요? 얼마나 높은데요? 아사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도연은 손을 높이 들어 보여주려 했지만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상해보세요. 나무 20그루를 쌓아 올린 것보다 더 높아요. 아사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정말요? 그런 곳에 살면 어떤 기분인가요? 때로는 외로워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아무도 모르는 기분이죠. 아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를 알고 서로를 돕죠.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김씨. 그녀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울에서 그는 수많은 동료와 지인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는 늘 홀로였다. 하지만 이곳 은카부 마을에서 그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를 이방인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타라와 아샤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도 그에게 따뜻하게 대했다. 특히 마리와 조이, 두 여성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마리는 마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도연이 열병에 걸렸을 때 그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조이는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하기로 유명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주 도현의 오두막을 찾아와 음식을 나눠주며 그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4명의 여성들과의 만남은 도현의 마을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들 각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의 삶에 들어왔고 그는 그들에게서 아프리카의 다양한 모습을 배웠다. 은카부 마을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도연은 이곳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부족의 결혼 관습이었다. 어느 날 저녁, 타라가 그에게 마을의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우리 부족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하는 전통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방법이었죠. 도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 처제라고요. 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삶의 방식일 뿐이에요. 한 남자가 여러 여성과 가정을 이루면 더 많은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고 함께 농사를 지으며 더 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각 여성은 가정 안에서 자신만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서로 돕고 지지하며 살아가죠. 도연은 그런 관습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여성들이 그런 결혼을 원하나요? 타라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아니죠. 모든 문화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마을에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런 형태의 가족을 선호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한 것보다 다른 여성들과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이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그녀의 설명은 도연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그는 서울에서 자신의 여자 동료들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보아왔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더 많았다면 어땠을까? 며칠 후 도연은 마을 장로들과의 모임에 초대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더 깊은 문화적 이해를 얻게 되었다. 우리 부족에서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공동체와 공동체의 연결이에요. 마을의 원로 중 한 명인 무토라가 설명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더 강한 유대를 만들고 부족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죠. 도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점점 이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것이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타라가 그를 마을 외곽의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도연은 그녀의 표정에 긴장했다. 무슨 일인가요? 타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리고 아사, 마리, 조이, 우리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사실 우리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도연은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뭐라고요? 당신들 모두가? 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당신은 우리 마을에 많은 것을 해주었고 우리 문화를 존중해요. 우리 4사람은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신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요. 도연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타라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고 아샤, 마리, 조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와 결혼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압도적이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타라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에요. 이것은 큰 결정이니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밤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왜 한국을 떠났는지 생각했다. 의미 없는 삶에서 탈출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안 왔던가?
그런데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한국에서라면 이런 제안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은카부 마을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가 내 여성과 결혼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전체 공동체와의 연결을 의미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도연은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 다시 회사 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곳에서 평범한 결혼을 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가 원하는 삶일까?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도연은 마음을 정했다. 그는 타라를 찾아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이 생각해봤어요. 이것은 내가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곳의 삶을 떠나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타라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타라,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타라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김씨. 우리는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나는 당신들과 결혼하고 싶어요. 타라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그녀는 서둘러 다른 세 여성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들 모두 기뻐했다. 마을 전체가 이 소식으로 들썩였고 장로들은 곧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다. 도연은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모험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느꼈다. 은카부 마을의 중앙광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다채로운 천과 꽃으로 꾸며진 임시 제단이 세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모였다. 도연의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었다. 도연은 마을 전통에 따라 특별히 만들어진 의상을 입었다. 그것은 화려한 색상의 천으로 만들어진 긴 로브였고 그의 머리에는 특별한 모자가 씌워졌다. 그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타라, 아샤, 마리, 조이는 각각 다른 색상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다. 특히 타라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의식은 마을의 오랜 전통에 따라 진행되었다. 장로들이 축복의 말을 전하고 도연과 내 여성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과 충성을 맹세했다. 의식이 끝난 후 음악과 춤, 그리고 풍성한 음식이 있는 축하 파티가 이어졌다. 이제 당신은 우리 부족의 완전한 일원이에요. 김씨, 마을 장로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했다.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정말로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다. 결혼 후 도연과 그의 내 아내는 마을 외곽에 새로운 집을 지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어진 큰 집으로 중앙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작은 방이 있는 구조였다. 각 아내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고 도연은 그들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다. 5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서로 다른 성격과 습관이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타라는 지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으로 자연스럽게 가정의 중심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도연이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를 항상 지지했다. 아샤는 부지런하고 실용적인 성격으로 농사일과 집안일을 책임졌다. 그녀는 도연에게 땅을 경작하는 법과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쳤다. 마리는 온화하고 돌봄이 많은 성격으로 건강과 웰빙을 담당했다. 그녀의 의학 지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도연이 현지 질병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이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성격으로 음식과 가정의 아름다움을 책임졌다. 그녀는 도연에게 현지 요리를 가르쳤고 그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재능을 발휘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그들은 서서히 하나의 가족으로 융합되었다. 도연은 자신이 4명의 아내를 두고 있다는 사실보다 5명이 하나의 팀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더 의미를 두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자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타라가 임신한 것이다. 이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특히 도연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우리 아이는 행운아가 될 거예요. 타라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4명의 어머니와 1명의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필 거예요. 얼마 후 아샤도 임신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마리와 조이도 각각 아이를 가졌다. 도연의 가족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도연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깊은 가족의 유대감을 느꼈다. 아이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며 함께 자라났고, 4명의 어머니들은 모든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운아들이에요. 도연이 어느 날 저녁 모닥불 주위에 모인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타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행운아예요. 김씨,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요. 도연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정말로 행운아였다. 서울에서의 외로운 삶과 비교하면 지금의 그는 너무나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은 많은 도전을 수반했다. 특히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도연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타라와 의견 충돌을 겪었다. 그는 아이들이 수도에 있는 학교에 보내져 현대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했지만 타라는 전통적인 부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이들은 우리 문화와 전통을 먼저 배워야 해요. 타라가 주장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도연은 자신의 한국적 가치관이 나타난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교육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로 여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도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 나도 우리 문화와 전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해요. 이 논쟁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다. 아이들은 마을에서 전통 교육을 받되 정기적으로 수도를 방문해 현대적인 지식도 배우기로 했다. 이것은 도연과 타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이었다. 또 다른 도전은 도연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은카부 마을의 일원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다. 가끔은 내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어느 밤 타라에게 고백했다. 타라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어요. 김씨,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주고 우리도 당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도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의 가족은 마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의 농사기술과 현대적 지식은 마을 전체에 도움이 되었고 그의 아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특히 도연이 한국에서 배운 농업기술을 현지 상황에 맞게 응용한 것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물 보존 방법과 효율적인 경작 기술을 도입해 농작물 수확량을 크게 늘렸다. 김 씨가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신의 선물이에요. 마을 장로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했어요. 도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내심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서울에서 단순한 회사원으로 살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도연은 그들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도 가르쳤다. 저녁 시간이면 그는 아이들을 모아 한국 동화를 들려주고 간단한 한국말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호기심 많은 눈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즐겼다. 아빠 나라는 정말 신기해요. 도연의 첫째 아들이 말했다. 언젠가 가 볼 수 있을까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언젠가 우리 모두 함께 한국에 가볼 거야. 그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두 세계가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도연은 은카부 마을에서의 삶이 10년을 넘어섰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가닥이 늘어났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화로웠다. 그의 가족은 번창했다. 타라, 아샤, 마리, 조이와의 사이에서 총 10명의 자녀가 태어났고 그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도연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했다. 어느 맑은 아침, 도연은 자신의 농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넓은 밭에는 다양한 작물이 자라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과수원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이 함께 일구어낸 결실이었다. 아버지, 그의 둘째 딸이 달려와 불렀다. 마을에 손님이 왔어요. 한국에서요. 도연은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마을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었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 남성이 영어로 말했다. 도연은 오랜만에 한국인을 보는 것이 신기했다. 제가 김도현입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세요?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이진우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진우는 도연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 이곳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도연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작은 전설처럼 퍼져 있었다. 대기업 임원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이야기. 도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진우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었다. 그는 진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의 가족을 소개했다. 이게 다 당신의 가족인가요? 진우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내 아내들과 10명의 자녀들이에요. 진우는 이 특별한 가족 구성에 놀랐지만 곧 그들의 따뜻함과 유대감에 감동받았다. 그는 며칠 동안 도연의 가족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도연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울 때는 없나요? 어느 날 진우가 물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끔은 그리워요. 편리한 생활,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서울의 밤 풍경. 하지만 그리움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여기서 찾은 진정한 행복이요, 도연이 말했다. 한국에서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는 물질적으로는 더 가난해졌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진우는 도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 역시 바쁜 서울 생활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쌓인 갈증이었죠. 나는 이미 사회가 정해준 모든 성공의 단계를 밟았지만 정작 내 영혼은 목말라 있었어요. 결국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나야 했던 거죠. 진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도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었다. 며칠 후 진우는 충분한 자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그는 도연에게 물었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연은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타라, 아샤, 마리, 조이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은 모두 그의 삶의 일부였고 그는 그들 없이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다.
이제 내 집은 여기예요. 그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진정으로 속한 곳,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곳이니까요. 한국은 내 과거고 은카부는 내 현재와 미래예요. 진우는 도연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았다. 그는 이 남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진우가 말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모두 아프리카로 와서 4명의 아내와 결혼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된다면 좋겠네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우가 떠난 후 도연은 언덕 위에 서서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새삼 놀라웠다. 서울의 바쁜 회사원에서 아프리카 마을의 가장이자 농부로,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0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타라가 그의 곁에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냥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45살에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타라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운명이었어요, 김씨. 도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타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것은 분명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운명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사실이 기뻤다. 세월이 더 흘러 도연은 65세가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대부분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햇빛과 시간이 새긴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생기 넘쳤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의 가족은 더욱 번창했다.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마을에 남아 전통적인 삶을 이어갔고 또 어떤 아이들은 수도나 다른 나라로 나가 공부하고 일했다. 도연은 그들 모두를 자랑스러워했다. 특히 그의 첫째 아들 타리크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타리크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아버지, 서울 생활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동시에 은카부가 그리워요. 타리크가 전화로 말했다. 도연은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건 내가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기 때문이란다. 그것은 축복이자 때로는 도전이기도 하지. 또 다른 큰 변화는 마을 자체의 발전이었다. 도연과 그의 가족의 영향으로 은카부 마을은 점차 현대화되고 있었다. 마을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생겨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되었고 작은 진료소와 학교도 건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도연은 이러한 발전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다. 동시에 그는 마을의 전통과 문화가 보존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는 마을 회의에서 자주 강조했다. 어느 맑은 오후, 도연은 자신이 처음 은카부에 도착했던 그 언덕에 앉아 있었다. 20년 전, 그는 이곳에 서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때의 두려움과 기대를 생생히 기억했다. 아샤가 그의 곁에 앉았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강인함은 여전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던 그때. 아샤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도연은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집, 그의 농장,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금은 이곳이 내 전부예요. 내가 진정으로 속한 곳이죠. 마리와 조이도 그들에게 합류했다. 네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이 아프리카의 지평선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조이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 음식이 너무 맵다며 눈물을 흘렸었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기억은 이제 그들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가장 매운 음식을 잘 먹죠.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타라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가닥이 보였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는 도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김씨, 당신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도현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아니요, 타라. 당신들이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구했어요. 그들 다섯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운명이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삶은 그 어떤 상상보다도 더 풍요롭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여정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45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그 결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했다. 내가 찾던 것은 결국 이것이었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진정한 삶의 의미, 진정한 행복. 도연과 그의 내 아내는 손을 맞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집에서는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소리였다. 가족, 도연은 말했다. 결국 모든 것은 가족이었어.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완벽한 원을 그렸다고 느꼈다. 외로움에서 시작해 완전한 소속감으로 끝나는 원. 그 원 안에는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고통과 기쁨, 그의 도전과 성취,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사랑. 김도연, 45세에 한국을 떠나 아프리카에서 새 삶을 시작한 남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 행복을 찾아가는 한 영혼의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은카부 마을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도연의 집은 따뜻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그의 마음처럼 평화롭고 충만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